예, 안녕하세요. 그, 저희가 이제 일본 정치론 10강 충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던 그 기말 리포트 관련한 주제들 가지고 이제 그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전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일본 정치론 같은 경우에 한 60명쯤 되는 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저한테 보내주셨던 분이 총 36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분들은 안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일단 일부 감점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감점을 할지 안 할지는 제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의무사항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뭐 주제라든지 이런 거에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단 내용 검토를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채점을 할 때 그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 내용, 제가 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강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착각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분 포함해서 5분 정도입니다. 뭐냐면, 제가 그 A4 용지에 한 장 분량 정도로 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냥 주제 이름만, 예, 주제 제목만 그냥 메일 본문에 적어서 보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5분 정도가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일단 보면 그 이건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선택을 했다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 주제로 하신다는 건 알겠고 근데 이제 왜 이걸 선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내용을 하시겠다는 거 알겠다는 얘기 정도로 일단 하고요. 두 번째인 이제 그 안현진 학생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좀 키우니까 좀 깨지네. 내용을 보면 그 기말보고서 관련 주제를 사회 또는 역사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다. 따라서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위안부 문제, 일본 사회의 고령화 문제 중에 고민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도 이제 본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셨고요. 그 다음이 이승현 학생 같은 경우도 내용을 보면 일본 정치론 수강 중인 이승현이다. 일본 정치론 기말 주제를 첨부하여 보낸다. 라고 하셨는데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이승현 학생. 첨부 파일이 없어요. 첨부 파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 피드백을 드려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첨부 파일을 저한테 보내셨다면 제가 웬만하면 이걸 다 취합을 했거든요. 근데 첨부 파일이 없기 때문에 간혹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메일을 빨리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첨부 파일을 못 붙이고 그냥 메일만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음은 이제 그 김재훈 학생 발표는 일본의 버블 경제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분도 역시 이제 메일만 보내셨고요. 또 한 친구가 이제 그 장성희 학생 아베 집권 이후 중일관계의 변화라는 주제로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이분도 역시 메일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5분께서 메일만 보내주셨고요. 그 이외에 이제 본문이 딸린 어떤 내용을 보내주신 31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쭉 드릴 겁니다. 뭐 같이 한번 읽어보자. 뭐 이런 측면에서 요 본 기획을 마련을 한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화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베 정권의 대한국 외교 정책 및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고찰이라고 해서 그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정책 분석 및 한일 관계 방향성을 제시하겠다. 논문 주제 같은 그 일종의 그 소논문 주제 같은 거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사실 제가 원하는 게 이런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딱 요런 스타일로 좀 해달라는 거였는데 이걸 이제 그 뭐 대부분 학생들이 해주셨는데 아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께서 이제 이걸 못 하셨는데 그 주제 선정 배경 뭐 일본은 2차 대전 전범국으로서 평화법 지정을 통해서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했고 그러나 이제 아베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을 신설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구조의 해석을 변경하는 등의 개정을 추구했습니다. 그 아베 정권 하에서 일본의 대외 전략은 보통 국가와의 강화라는 행태를 보였다 하는 거고요. 이와 달리 한일 관계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아베 정부는 그 정상 국가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베의 뒤를 이은 스가 같은 경우에도 아베 전 총리의 외교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임기 얼마 본인이 아베의 자녀 임기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24일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이런 워딩을 했다는 거죠. 양국 관계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해나가길 희망한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아베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외교정책을 기반으로 한일관계를 분석하고 앞으로 한일관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게 조금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연구 방향을 보면 본 연구에서는 아베 정권의 대외 전략과 한국에 대한 외교정책이 어떻게 지속됐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보통 국가와의 흐름에서 한일관계는 안보, 역사적 측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과 협력의 연속이었음을 밝힌다. 일본은 대외 전략으로 유엔 및 다자주의 중심, 미일 동맹 중심을 기반으로 하는 보통 국가를 내세웠는데 대한국 외교 정책으로는 그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갈등과 대립 요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협력이 이루어진 형태를 보였다. 앞서 일본은 그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으로 인해 역사와 피해를 끼친 것에 반성을 했고 표명을 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와 일부 강요는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을 부정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최근 출범한 스가 정권은 아베에 비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스가 정권의 행보를 토대로 예측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출범을 새로 했으니까 그렇게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실제 내용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별반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한국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고 이게 외교라는 건 상호적인 거니까 그 일본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상호적인 겁니다. 외교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주제는 괜찮다 말씀드리고 보통 연구를 할 때 이제 가장 최근에 있는 사안보다 조금 더 이제 몇 년 전에 끝난 이슈에 대해서 다루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자리 어떻게 보면 위에 이제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는 것처럼 스가 정권의 미래에 대한 전망보다는 아베 정권이 아베 재임 시에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그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국내적으로 이거에 좀 더 중심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 변윤재 학생이 이제
내는 주제는 자민당은 과연 극우와 결별할 수 있을 것인가. 자민당 내부의 파벌을 분석을 통해서 정치적 전망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민당 내부 파벌이 이게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게 많진 않아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파벌이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원래 파벌이라는 건 겉으로 보이듯이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이듯이 존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결코 쉬운 주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진취적인 상당히 도전 의식이 있는 그런 주제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어차피 저는 리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이런 프로포절들을 보고 피드백을 드리는 거지, 이게 뭐 이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까 이메일에 보내셨던 분들 이건 보냈으니까 그분들에게 뭐 별도로 감점이 들어가나 이런 건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아예 안 보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안 보냈다는 거는 강의를 제대로 안 듣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면 제가 온라인 강의 내에서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좀 늦게라도 만약에 보내신다면 보내시고 강의 내용도 좀 더 착실하게 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하여튼 자민당 내부 파벌 분석을 통해서 정치 전망을 하겠다는 건데, 2020년은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힘의 균형이 뒤바뀌는 한 해로 기억이 될 것이고, 미국은 가장 치열한 대선 치르고 있으며 사실 지금도 대통령이 누군지 불분명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한국은 2020년 총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 정권의 우위에 공고함을 다졌다. 사실 공고하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 지지율이 바닥이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이제 일본의 아베 내각은 총리의 건강상의 문제라는 비교적 사소한 문제로 막을 냈다. 아베 내각에서 관방장관을 역임한 스가 요시히데가 99대 총리로 취임을 하게 됐고, 일본은 내각제 국가인데 누가 집권당의 총재가 되는지에 따라서 행정수반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집권당의 계파 분석을 통해서 정치 엘리트의 성향과 그 경로를 예측해 보는 것은 유의미하다. 그리고 과연 일본 자민당은 기존의 극우 경로에서 벗어나서 실용적 자유주의 보수 노선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따라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모색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베 내각 그래가지고 일본 내각 책임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누가 집권당의 총재가 되는지에 따라서 행정수반이 결정이 되는 문제니까 그 변화, 계파 분석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죠. 연구 목차를 보면 서로 일본의 극우란 뭔가, 그 다음에 자민당 파벌 계통의 역사, 2020년 현재 자민당 내 계파 수장 및 계파 규모. 근데 이제 본론 2에 해당되는 이 내용이 아마 파악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 아베가 걸어온 극우의 경로. 근데 이건 약간 이제 너무 이제 낙인을 찍고 가는 것 같아서, 아베가 극우다라는 식으로 낙인을 좀 찍고 가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보겠다는 거고, 결론 일본 정치에서 내각제의 귀결 그리고 한국의 내각 전공자들의 반면교사 이런 내용으로 연구 목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차는 조금 더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리는 게 이제 답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쪽을 좀 더 보완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의 조언만 드리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다만 이제 이거를 개인별로 피드백을 다 이렇게 이제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기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걸 온라인 영상으로까지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일본 정치론의 큰 어떤 연구 방향성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연구 주제를 잡았다면, 나는 이제 이걸 잡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걸 보고 있구나 라는 걸 같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거고, 일본 정치론에 있어 가지고 또 한일 관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저걸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저런 차원에서 이제 같이 한번 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은재 학생은 이렇게 하셨고, 다음을 보면 이건 누구냐, 김태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고령화와 저출산 그 대응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문제가 큰데, 그래서 그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던 그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유용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저희가 전체 강의가 그래도 여기 14주차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 전체 강의가 그 16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잘 아실 테고. 그런데 이제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업로드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 끝은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16주차에 끝나는 게 아니고 15주차에 16주차 강의까지 다 올릴 거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빼고 가다 보니까 뺐는데, 저희는 이제 강의를 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도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죠. 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건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강의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오프라인 강의 같으면 이제 뭐 기말고사 기간에 여러분이 다른 시험 쳐야 되니까 강의를 건너뛴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그때도 다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대응책을 찾아서 보겠다. 그리고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던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유용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한다라고 하셨고, 어떻게 연구할 건지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일본의 고령화 저출산이 한국의 경우와 다른 부분이 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일본의 정책 결정, 행정 과정의 특징 관련해서 고령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의 국가 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령화 저출산에 대비해서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 분석하겠다 라는 게 이제 요 내용의 주된 부분들입니다. 구상을 보면 서론, 그 다음에 역사, 그리고 시기, 진행 과정, 현재 상황, 일본 국가 차원의 이제 정책 대응, 일본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차는. 주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제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그 대응책이라고 해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대응책에 너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거긴 한데, 사실은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꺼려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그건 일본이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그런 것들이 좀,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다거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좀 풍족하면 출산합니다. 애 낳고 싶죠. 근데 물론 뭐 개인차는 있습니다. 난 절대로 애 안 낳겠다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런 분들은 입양을 하시면 되고, 굳이 뭐 애 안 키우고 싶으면 안 키워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꺼려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 동시에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니까. 그리고 단순히 이제 직장만 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건 또 아닙니다. 주거 안정이 돼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주거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애를 갖기도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보시고 고령화 저출산 이걸 붙여서 하지 말고 고령화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좀 훑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제, 다음 분 보면 유이곤 학생이 쓴 주제인데요.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야스쿠니 참배 그리고 혐한 현상에 대해서 다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주제가 어떻게 보면 세 개, 세 개는 아니고 한 두 개, 큰 틀로 나누면 두 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야스쿠니 참배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혐한 현상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 선정 이유를 보면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나 야스쿠니 참배 혐한 현상은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이 주제가 한국인에게 친숙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밖에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해보고자 한다.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사실 잘 모르니까 연구를 하는 거기도 하니까요. 잘 모르니까 보통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는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억지로는 아니고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시간을 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를 하는 거는 그게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돈을 나한테 주면서 이거 연구 좀 해달라고 연구 용역 프로젝트를 맡기니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학술적인 차원의 연구는 내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하는 거예요. 알아보고 보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일본 정치의 본 주제가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런 것이고 일본의 연예인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일본의 여러 프로그램을 챙겨본 데가 있었다. 여러 프로그램 보면 가장 놀랐던 것이 한국을 혐오하는 언행이 아무런 검열 없이 방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좋아했던 연예인이 한국을 깎아내리면서 일본을 축하세우는 발언을 할 때 충격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뭐 일본은 또 일본의 상황이 있으니까요. 후에 알게 된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의 서점에는 혐한 서적 코너가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오사카를 방문한 한국인들이 혐한 현상을 겪었다는 일들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일본의 도처에 깔려있는 혐한 의식, 그래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매체에서 주로 어떤 방향성을 띠며 서술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조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것이고,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논문,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야스쿠니 참배, 혐한 현상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한다 그런 것이고,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같은 경우는 배경, 방향, 그리고 정치적인 의도가 뭐냐 이런 걸 이제 보겠다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게 좀 그런 게 우리 역사교과서를 왜곡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본 관련 문제에서는 왜곡을 안 하지만 다른 내용에서는 또 손을 대요. 약간은 아직 당사자가 살아있다는 둥, 또는 뭐 그 당시는 좀 불명했기 때문에 기술하기 어렵다는 둥, 또는 확실한 사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하기 어렵다는 둥, 뭐 이런저런 이유로 왜곡을 약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왜곡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건 그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문제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긴 좀 어려운데, 일본은 이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다른 방향에서 잘 안 가르칩니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드라마가 많다 보니까 역사 관련 다큐멘터리보다는 역사 관련 드라마가 많거든요. 근데 일본은 역사 관련 드라마보다 역사 관련 다큐멘터리가 많습니다. 사실 다큐멘터리가 많으면 훨씬 더 역사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역사 관련 다큐멘터리에서는 저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학계에서 이건 이렇다라고, 현재 학계에서 이건 이렇다라고 인정을 한 내용에 대해서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역사 관련 드라마는 좀 상상력의 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판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기술을 하거나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주류의 이론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소수 이론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큐멘터리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많다는 건 이 왜곡된 역사를 계속 재교육시키는 수단이 많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드라마가 많으니까, 역사 관련 사극들이나 드라마가 많으니까 이제 기존 교과서하고는 다른 해석들을 많이 하곤 하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SBS에서 한 10여 년 전에 방송했던 연개소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유동근 씨가 연개소문으로 나왔는데, 여기에는 기존 역사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 환단 고기에나 있을 법한 여러 가지 전설 같은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야스쿠니 참배 같은 경우도 정치적으로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것도 이제 다루겠다라고 하셨고, 다만 이제 여러 나라의 학자의 시선과 그들의 평가에 대해서 넣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뭐 제가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고, 그 혐한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방송에 나타나는 혐한 현상, 출판물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나타나는 혐한 현상에 대한 의도, 동기,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뭐 나쁘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조리 있게 구성이 되기를 바라고요. 장은서 학생이 보낸 주제를 보면 일본의 불매운동, 일본 불매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일본 불매운동 이걸 주제로 분석을 하겠다는 거죠. 올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주제였다. 사실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2019년 9월, 뭐 10월 이때, 그러니까 2019년 6월 달부터 한 11월 달 사이의 이야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이제 핫한 주제죠. 일본의 불매운동의 본질을 전혀 흐려지고 있는 운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저 다수의 의견에 따르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불매운동 초기에는 일본 기업이 맞는지도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브랜드를 이용하면 몰매를 받거나, 여기 표현이 물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매. 몰매거나 아니면 문매거나 문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기사와 SNS 이슈가 되었지만 최근엔 다시 일본 브랜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다른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 국민 대다수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강의는 아니구나. 저기 민주당의 문파,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이제 극렬 권리당원이자 극렬 지지자들의 어떤 폐악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조사라는 리포트를 냈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것도 일부 극렬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몇만 단위는 아니고 몇천 단위인데 숫자가 좀 많은 뿐입니다. 따라서 일본 불매운동의 의미를 알아본 뒤에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의 양상 및 사례를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가 일본에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주셨습니다. 주제는 좋습니다. 좀 더 이제 목차라든지 이런 짜임새가 좀 갖춰진 연구 성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음 유병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강화와 동북아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일본의 이제 대미 동맹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거 논문 주제 같은 내용인데, 일본의 집단자위권 강화 그리고 동북아의 미래 전망이라고 해서 연구 방식을 보면 연구 방식으로는 전후 평화헌법 체결, 미일동맹의 성립 등 역사적인 배경을 검토를 하고, 일본의 이제 대미 동맹 정책의 변화를 추적해보고, 그리고 그 유형을 분류하고,
집단적 자위권 강화와 그 대미동맹 정책의 관련성을 분석을 하고 일본의 대미동맹 정책이 동북아 정세에 가진 함의를 분석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미래 전망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뭐 아마 방법론이 있으시겠죠. 주요 내용으로 평화헌법 그리고 미일 안보동맹 미일 동맹 강화 관련 부분 동맹의 강화 수단으로서 평화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부분 그 다음에 일본의 대미 동맹 정책이 중국과 남북 관계 등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본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강화가 동북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이제 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근데 일본 내부적으로 보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하시되 너무 이제 국내 문헌만 보지 마시고 해외 학자가 쓴 문헌도 참고를 좀 하시면 보다 이제 균형감 있는 리포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다른 분들한테도 다 동일한 얘기인데 한국에 있는 학자가 이제 한국의 시각으로 쓴 대다수의 논문들은 일본의 이런 집단 자위권 강화에 대해서 뭐 군사적인 어떤 야욕, 팽창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좀 합니다.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면이 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치 미국 학자가 중국의 패권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는 것처럼 너무 비판적으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 비판적으로 쓰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상상의 영역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다.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승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현대 정치의 대외 관계, 일본의 현대 정치와 대외 관계,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정치 형태와 대외 관계를 분석을 하겠다는 건데, 특히 요즘 일본은 이제 내부 결속을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내부 결속이 과연 왜 이러는가? 그 결속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뭔가? 이런 것들을 민족주의 개념이나 칼 슈미트의 이제 정치 개념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 일본이 역사적으로 내부 문제가 생기거나 할 경우 외부의 시선을 돌려서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 사실 뭐 아니런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일본이 이게 좀 성향이 강하고 이런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내부적 결속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사례가 임진왜란이었고 1900년대 들어오면서 일본은 내부 결속을 도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 전쟁을 일으켰다. 2차 대전에서 패전한 직후 일본에게는 많은 제약이 걸렸었으나 최근 다시 평화법을 개정하려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국가들과 역사 갈등, 영토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국가 외부를 타겟팅해서 내부를 결속시키려는 모습 이라는 분석들을 바탕으로 이들의 이러한 행동의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서 가능하다면 이러한 일본의 정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달라질지 또는 유지될지를 예측해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라는 게 이제 주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방법, 민족주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다양한 사건들, 분석들을 통한 분석, 측과 대응책 도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나쁘진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주제가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니까 다소 까딱 잘못하면 주제의식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한창 연구를 하다가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잘 이제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정채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역사교육과 한국만의 재조사 필요성
일제강점기 고고학의 정치적 이용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약간 좀 독특한 이런 내용으로 하나 주제를 잡으셨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 주제 선정 배경 최근 김해, 창녕, 함안, 고성, 남원 등에 거쳐 있는 가야 고분군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이 됐죠.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관련 학계는 국내 일부 가야자 전공자들이 백제와 외 관계 연구에서 일본 사료를 이용하며 고대사 왜곡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임내 일본 무설의 잔재가 묻어있는 일본의 사료로 제대로 우리 역사를 조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야사 연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에서도 일본의 입맛에 맞게 편집된 사료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며 우리 역사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런 자료들은 일제 강점기부터 실시됐던 조선 고적 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많다. 뭐 쭉 이렇게 내려오고요. 잘못된 역사인식은 역사에 따라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통념을 만들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치적 문제에 해당된다. 학술적인 문제. 아니 뭐 예. 이에 따라 일본의 국익을 위해 진행됐던 조선 고적 조사가 갖고 있는 식민성을 조명하고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고고학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 이건 알아볼 필요가 있죠. 또한 현재 우리 역사를 재정립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만의 고고학 연구 이건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요. 본 연구에서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일본 정부와 세키노 타다시에서 진행됐던 조선 고적 조사를 통해 왜곡된 역사가 전해지고 있음을 꼬집고, 근데 사실 일본 사료는 일본 서기도 있고요. 이게 이제 당대에 쓰여진 기록이기 때문에 고대 그래서 이제 좀 인용을 하고 또 이것도 갖다가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아무래도 당대에 쓰여진 기록이 그나마 뭐 의미론에서는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좀 더 이전 기록이니까 근데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오마이뉴스라는 이제 사실 오마이뉴스는 되게 진보적인 성향의 매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보적인 성향의 매체라는 거는 또 무슨 말이냐면 다소 진보적인 사학자들, 그러니까 역사학에 문제에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성향, 정파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담는 진보적인 성향의 학자들이 글을 막 싣는 곳이에요. 그냥 글만 보내면 실어주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에만 의존하진 마시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 기사의 확장판밖에는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잘 하시는 게 좋겠고, 역사 연구가 무조건 어떤 국가의 이제 국가 이익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아닌데 일본은 이제 그런 의심을 좀 받긴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균형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균형을 좀 잡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대가 되는 주제긴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정관호 학생인데 한일 외교관계의 역사와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일관계에 대해서 보겠다는 거죠. 너무 싸우니까. 이게 사실 거의 한 10년 됐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몇 년째 싸우는 겁니까 이게. 10년까지는 아니구나. 한 박근혜 정부 취임하고 나서부터 한 7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겠죠. 7년에서 8년 사이 계속 일본하고 투닥거렸습니다. 뭔가 협력을 잘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외교적이나 정치적으로 그렇게 돈독한 사이를 보여주진 못했다라는 거고요. 괜히 이슈도 없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고, 사실은. 그렇다고 일본이, 우리가 한 7, 8년 전에 일본이 되게 우리한테, 대한민국에 뭔가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왔냐. 기억을 돌이켜보면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베가 집권했을 뿐인데 그전에는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가 나가지고 그 동일본 대지진 그래서 엉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 그렇게 막 싫은 티 내고 해코지하고 막 이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근데 이제 이렇게 한 7, 8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았죠. 원만하진 않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가 떼어내려 해도 무역, 미국이 만들고자 하는 반중 동맹 등의 이유로 떼어낼 수 없는 이유 국가이다. 그동안 역사적인 이유로 좋지 않았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도 좋지는 않습니다. 두 국가를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렇죠. 그러나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전범 기업들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그 뒤에 한일 양국 관계가 악화됐다. 이거는 이제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악화됐다기보다는 그 현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생각 없이 이 판결을 일본한테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강요를 했기 때문에 악화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국가 간에 이제 이런 재판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라고 보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그 보복이 시작이 됐고 일본 정치적으로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가의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했으며 경제적으로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 부품을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반아베 운동,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을 펼쳤고,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반아베나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가 한 건 아닙니다. 그 일부 국민들이 하신 거지 한국 정부가 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데 양국 정상은 어느 한쪽도 양보를 보이지 않았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회복될 계기도 보이지 않는다. 최근 들어 한일 관계가 회복될지 모르는 조그만 계기가 발생을 했는데 아베 총리가 건강상 이유로 총리를 사퇴했고 스가라는 사람이 총리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스가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건 사실 의례적으로 국가원수들끼리 통화하면 나오는 내용이고 그러나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연구자는 미국이 그리는 새로운 반중 동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과 일본이 과거를 청산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가 총리 취임 후 필자는 이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이번 주제를 선택하게 됐다. 필자는 이제 한일 외교관계의 역사를 조사해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좋았던 때와 좋지 않았던 때를 비교하고 이유를 분석을 할 거고요. 그 한일 외교관계의 살을 분석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일 관계가 좋았던 때의 이유를 최근에 한일 외교관계에 대입할 수 있는지 한일 관계가 과거에 좋지 않았던 때와 최근에 좋지 않았던 상황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내용은 괜찮습니다. 내용은 괜찮고 다만 이제 직접 대입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자료들을 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심기동 학생 같은 경우는 일본의 보수 정치와 상징 천황제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를 쓰고자 합니다. 일단은 요거는 저기 하편에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